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계기는 실로 간단하다. 갑자기 무언가가 쓰고 싶어졌다. 그뿐이다. 정말 불현듯 쓰고 싶어졌다. 1. 완벽한 문장 같은 건 존재하지 않아. 완벽한 절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가 대학생 때 우연히 알게 된 어떤 작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 참뜻을 이해하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의 일이지만 당시에도 최소한 그 말은 내게 일종의 위안이 되기는 했다. 완벽한 문장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그러나 그래도 역시 뭔가를 쓰려고 하면 언제나 절망적인 기분에 사로잡혔다. 내가 쓸 수 있는 영역은 너무나도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코끼리에 대해서는 뭔가를 쓸 수 있다 해도 코끼리 조련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쓸 수 없을지도 모른다. 말하자면 그런 뜻이다. 8년 동안 나는 계속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8년 동안. 긴 세월이다. 1973년의 핀볼. 나 자신이 이 소설에 대해서는 깊은 애착을 느끼고 있다. 이 작품을 쓸 때는 쓰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고 술술 써나갔다. 작품이 자립하여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된 것이다. 1969년에서 1973년. 나는 낯선 고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병적일 만큼 좋아했다. 10년이나 지난 일이지만 한때는 닥치는 대로 주변 사람들을 붙잡고 태어난 곳이나 자란 고장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기도 했다. 남의 이야기를 자진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아주 적은 시절이어서 그랬는지 다들 친절하게 그리고 열심히 내게 얘기해 주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어딘가에서 내 소문을 듣고 일부러 얘기해 주러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다. 그들은 마치 말라버린 우물에 돌멩이라도 던져넣듯이 나에게 참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야기를 마친 후에는 한결같이 만족해하며 돌아갔다. 소울메이트 무라카미 하루키와 이토이 시게사토의 영혼의 만남, 꿈의 대화. 아이젠하워 혹은 전우사 속의 1958년의 위치. 1998년 9월 26일 저녁 무렵 소니 롤린즈는 해가 뉘엿뉘엿 지는 브루클린 다리 위에서 혼자 테너 색소폰의 음계 연습에 한창이었다. 저기요, 아저씨.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남자아이가 소니 롤린즈에게 물었다. 원자 괴물과 싸우고 있는 거야. 소니 롤린즈가 답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자아이가 말했다. 바로 그 무렵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군대를 이끌고 뉴멕시코의 사막 한가운데 4개의 커다란 가위가 달린 징그러운 진짜 원자 괴물과 장렬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대통령 각하, 이대로 있다가는 지구가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무기로는 저 녀석과 절대 맞설 수 없습니다. 국무장관이 초췌한 목소리로 전황을 전했다. 신이시여 용서하소서.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될 것을 이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은 중얼거렸다. 저벅저벅. 원자 괴물은 거침없이 전진해 탱크와 포병 군대를 짓밟아 버렸다. 그런데 도넛 아직 안 됐어요? 9살의 나는 부엌에 있는 엄마의 등을 향해 큰 소리로 물었다. 양을 쫓는 모험. 제1장 1970년 11월 25일. 수요일 오후에 피크닉 신문을 보고 우연히 그녀의 죽음을 알게 된 친구가 전화로 내게 그 소식을 알려주었다. 그가 천천히 읽어준 조간신문의 일단 기사는 꽤 평범한 내용이었다. 대학을 갓 나온 풋내기 기자가 연습삼아 쓴 것 같은 서툰 문장이었다. 몇 월 며칠 어딘가의 길모퉁이에서 누군가가 운전하는 트럭에 사람이 치였다. 그 사고를 낸 누군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 중이다. 그 친구가 읽어준 기사는 잡지의 속표지에 실려있는 짧은 시처럼 들리기도 했다. 장례식은 어디서 할 것 같아?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글쎄, 모르지. 라고 그는 말했다. 그런데 도대체 그 애한테 집 같은 게 있었을까? 물론 그녀에게도 집은 있었다. 나는 그날 당장 경찰에 전화를 걸어 그녀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낸 후에 그녀의 집에 전화를 걸어 장례식 일정을 물어보았다. 누군가 말했듯이 수고만 아끼지 않는다면 웬만한 일은 곧 알 수 있기 마련이다. 4월의 어느 맑은 아침에 100%의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하여. 캥거루 날씨. 우리 안에는 캥거루가 4마리 있었다. 한 마리는 수컷이고 2마리는 암컷, 나머지 한 마리는 갓 태어난 새끼다. 캥거루 우리 앞에는 나와 그녀밖에 없다. 원래 대단히 인기가 있는 동물원도 아닌데다가 공교롭게도 월요일 아침이다. 입장객의 숫자보다는 동물의 수가 훨씬 많다. 나와 그녀가 보고 싶었던 건 물론 새끼 캥거루이다. 그 밖에는 볼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우리는 한 달 전 신문의 지방판을 보고 새끼 캥거루가 태어난 것을 알았다. 그리고 한 달간 새끼 캥거루를 구경하기에 알맞은 날의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아침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어떤 날 아침에는 비가 내렸다. 그 다음 날 아침에도 역시 비가 내렸다. 그 다음 날 아침에는 땅이 질척했고 그 후 이틀간은 계속해서 밉살맞은 바람이 불었다. 중국행 슬로보트. 중국으로 가는 슬로보트에 어떻게든 당신을 태우고 싶어. 배를 전세내어 우리 둘이서만. 옛 민요. 1. 내가 맨 처음 중국 사람을 만난 것은 언제였을까? 이 글은 말하자면 이런 고고학적 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갖가지 출토품에 라벨이 붙여지고 종류별로 구분되어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건 그렇고 내가 최초로 중국 사람을 만난 것은 언제였지? 내 짐작으로는 1959년 혹은 1960년인 것 같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다. 어느 쪽이든 별 차이는 없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전혀 차이가 없다. 나에게는 1959년과 1960년은 볼품없는 옷을 똑같이 차려입은 못생긴 쌍둥이 형제와 같은 느낌이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해도 실제로 1959년과 1960년을 구분하려면 나는 꽤 애를 먹어야 할 것이다. 반딧불이. 옛날이라고 해야 하나 겨우 14, 15년 전의 일이지만 나는 어느 학교 기숙사에서 살았다. 나는 그때 18살로 대학에 갓 들어갔을 때였다. 도쿄 지리에는 전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캄캄한 데다 그때까지 혼자 살아본 적이 없었기에 부모님이 걱정하여 그 기숙사를 알아봐 주었다. 물론 비용 문제도 있었다. 기숙사 비용은 자취 생활에 비해 월등히 쌌다. 나야 물론 가능하다면 아파트를 빌려서 마음 편하게 혼자 살고 싶었지만 입학금이며 등록금이며 매달 송금받을 생활비를 생각하면 그런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다. 기숙사는 전망 좋은 분쿄구의 높은 언덕지대에 자리에 있었다. 넓은 대지에 높은 콘크리트 담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회전 목마의 데드히트. 여기 수록된 문장을 소설이라고 부르는 데 대해 나는 약간의 저항감을 느낀다. 좀 더 분명히 말하자면 이건 정확한 의미에서의 소설이 아니다. 소설을 쓰려고 할 때 나는 모든 현실적인 재료, 그런 게 있다면 그것을 큰 냄비에 한꺼번에 집어넣고 원형을 확인할 수 없을 때까지 용해시킨 다음 그걸 적당한 모양으로 뜯어서 사용한다. 소설이라는 건 많든 적든 그런 것이다. 리얼리티라는 것도 그런 것이다. 빵가게의 리얼리티는
빵 속에 존재하는 것이지 빵가루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여기 수록된 문장은 원칙적으로 사실에 준하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그걸 문장으로 옮겼다. 물론 당사자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세부 사항을 이리저리 바꾸었기에 완전히 사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야기의 큰 줄거리는 사실이다.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 과장한 것도 없고 덧붙인 것도 없다. 나는 들은 대로의 이야기를 가능한 한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고 문장으로 옮긴 셈이다. 상실의 시대, 원제, 노르웨이의 숲 제1장 18년 전 아련한 추억 속에 나오코. 그때 37살이던 나는 보잉 747기의 한 좌석에 앉아 있었다. 거대한 비행기는 두터운 비구름을 뚫고 내려와 함부르크 공항에 막 착륙하려 하고 있었다. 11월의 차가운 비가 대지를 어두운 장막으로 감싸고 있었고 비옷을 걸친 정비공들과 민둥민둥한 공항 빌딩 위에 나부끼는 깃발들하며 BMW의 광고판 같은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이 폴랑드르파 화가들의 음울한 그림의 배경처럼 보였다. 드디어 또 독일에 왔구나 하고 나는 생각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금연등이 꺼지고 기내의 스피커에서 조용한 배경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건 어떤 오케스트라가 감미롭게 연주하는 비틀스의 노르웨이의 숲이었다. 그리고 그 멜로디는 늘 그랬던 것처럼 나를 혼란 속에 빠뜨렸다. 아니, 다른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격렬하게 내 머릿속을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은 두통에 나는 몸을 구부리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대로 꼼짝 않고 있었다. TV 피플 가노 크레타. 내 이름은 가노 크레타. 언니 가노 마르타의 일을 거들고 있다. 물론 나의 진짜 이름은 가노 크레타가 아니다. 이 이름은 언니의 일을 거를 때만 쓴다. 즉 업무상의 이름이다.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가노 다키라는 본명을 사용한다. 내가 크레타라고 이름을 대는 까닭은 언니가 마루타라고 이름을 대기 때문이다. 나는 아직 크레타 섬에 가본 일이 없다. 가끔 지도를 바라본다. 크레타는 아프리카에 가까운 그리스의 섬이다. 개가 물고 있는 뼈다귀처럼 울퉁불퉁 길쭉한 꼴을 하고 있고 유명한 유적이 있다. 크노소스 궁전이다. 젊은 영웅이 미로를 무사히 빠져나와 여왕을 구해내는 이야기. 만약 크레타 섬에 갈 기회가 생긴다면 꼭 거기에 가보려고 한다. 태엽 감는새 연대기. 도둑같이 1984년 6월에서 7월 1. 화요일에 태엽 감는 새 6개의 손가락과 4개의 유방에 대하여. 부엌에서 스파게티를 삶고 있을 때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FM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로시니의 도둑같이 서곡을 따라 휘파람을 불고 있었다. 스파게티를 삶기에 더없이 좋은 음악이었다. 전화벨 소리가 들렸을 때 무시할까 하고도 생각했다. 스파게티는 다 삶기기 직전이었고 클라우디오 아바도는 런던 교향악단을 그야말로 음악적인 절정으로 끌어올리려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역시 가스불을 줄이고 거실에 가서 수화기를 들었다. 새로운 일거리 때문에 지인이 건 전화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였다. 언더그라운드 지오다선. 지하철 지오다선의 살인 살포 실행팀은 하야시 이쿠오와 니이미 도모미스였다. 하야시가 실행범, 니이미가 운전사 역할이다. 연장자이며 의사로서 과학기술성의 강경파와는 선을 긋고 있는 하야시가 굳이 실행범으로 뽑힌 이유는 명확치 않지만 아마도 입을 막기 위해서라는 것이
하야시 자신의 추측이다.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도망칠 길이 없어지고 만 것이다. 이 시점에서 벌써 하야시는 내부 사정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 하야시는 아사하라 쇼코에 깊이 귀의하고 있었지만 아사하라 쪽은 진심으로 이 사나이를 신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살인을 뿌려라 라는 명령을 듣는 순간 하야시는 가슴속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고 말한다. 심장이 가슴에 들어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요. 하고 덧붙이면서 후와 나는 온 세상 고양이를 다 좋아하지만 지상에 사는 모든 종류의 고양이 중에서도 늙고 커다란 암고양이를 가장 좋아한다.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넓은 목욕탕처럼 정적이 흐르는 어느 오후 늙고 커다란 암고양이가 햇살 쏟아지는 툇마루에서 낮잠을 잘 때 그 옆에서 벌러덩 누워 뒹구는 걸 좋아한다. 눈을 감고 머릿속 온갖 상념을 쫓아낸 뒤 마치 내가 고양이의 일부가 된 기분으로 고양이 털 냄새를 맡는다. 스푸트니크의 연인 22살의 봄, 스미레는 난생 처음 사랑에 빠졌다. 광활한 들판을 가로지르며 돌진하는 회오리 바람처럼 격렬한 사랑이었다. 그것은 지나가는 땅 위에 형태가 있는 모든 사물을 남김없이 짓밟고 모조리 하늘로 휘감아 올리며 아무 목적도 없이 산산조각 내고 철저하게 두들겨 부쉈다. 그리고 고삐를 추워도 늦추지 않고 바다를 가로질러 앙코르와트를 무자비하게 무너뜨리고 가련한 한 무리의 호랑이들과 함께 인도의 숲을 뜨거운 열로 태워버렸으며 페르시아 사막의 모래폭풍이 되어 어느 곳엔가 있는 이국적인 성곽 도시를 모래 속에 통째로 묻어버렸다. 그것은 멋지고 기념비적인 사랑이었다. 사랑에 빠진 상대는 스미레보다 17살 연상으로 결혼한 사람이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여성이었다. 그것이 모든 것이 시작된 장소이자 거의 모든 것이 끝난 장소였다. Birthday Girl 20살 생일날 그녀는 평소와 똑같이 웨이트리스 일을 했다. 금요일은 항상 그녀 담당이지만 원래 그 금요일 밤에는 일하러 가지 않아도 되었어야 했다. 또 한 명의 아르바이트 친구에게 날짜를 바꿔달라고 했던 것이다. 그야 당연히 그렇지. 요리사의 고함 소리를 들어가며 단호박 유키와 해산물 프리토를 테이블에 나르는 것은 20살 생일을 보내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일을 바꿔주었어야 할 친구가 감기가 도져 몸져 눕고 말았다. 40도 가까이 열이 나고 설사도 멈추지 않아 도저히 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급히 그녀가 일하러 나오게 되었다. 미안할 거 없어. 그녀는 전화에 대고 사과하는 상대를 오히려 위로하듯이 말했다. 20살 생일이라고 뭐 딱히 뭔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실제로 그녀는 그다지 실망하지도 않았다. 함께 생일날 밤을 보냈어야 할 보이프렌드와 며칠 전에 심각한 말다툼을 한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였다.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교제해온 상대로 다툼의 원인은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얘기가 꼬이면서 오는 말에 가는 말로 응수하는 거친 말다툼이 한바탕 이어진 뒤 지금까지 두 사람을 이어주던 유대감이 치명적으로 손상되고 말았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녀 안에 돌덩이처럼 딱딱해져서 죽어버린 것이 있었다. 말다툼을 한 뒤 그에게서는 전화가 걸려오지 않았고 그녀 쪽에서도 전화할 마음이 나지 않았다. 지금부터 말하려는 건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사실 나는 그녀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름도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쪽도 아마 내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대학교 2학년,
만 20살이 되기 전이었고 그녀는 아마 20대 중반쯤이었지 싶다. 우리는 같은 일터에서 같은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하룻밤을 함께하게 되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해변의 카프카, 까마귀라 불리는 소년. 그래서 돈은 어떻게든 마련한 거지? 하고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이 말한다. 다소 느릿느릿한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말투다. 깊은 잠에서 막 깨어나서 입의 근육이 미처 자유롭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와 같은. 그러나 그건 일부러 능청을 떠는 것뿐이고 실제로는 온몸 구석구석까지 완전히 깨어있다. 늘 그렇듯이.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얼마나? 나는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숫자를 확인하고 대답한다. 현금이 40만엔 정도? 그 밖에 현금 카드로 뺐을 수 있는 은행 예금이 약간. 물론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일단은 어떻게 되겠지. 뭐 나쁘지 않네. 일단은 말이야. 하고 까마귀라고 불리는 소년이 말한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어둠의 저편 애프터 다크 1. 오후 11시 56분 눈에 비치고 있는 것은 도시의 모습이다. 밤하늘을 높이 나는 새의 눈을 통해 우리는 그 도시의 광경을 상공에서 굽어보고 있다. 넓은 시야 속에 도시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처럼 보인다. 어쩌면 여러 생명체가 서로 뒤얽혀 만들어진 하나의 집합체처럼 보이기도 한다. 무수한 혈관이 흠잡을 데 없이 미끈한 몸의 구석구석까지 뻗어 피를 순환시키고 쉬지 않고 묵은 세포를 새 세포로 갈아넣고 있다. 도시는 새로운 정보를 내보내고 묵은 정보를 거두어들인다. 새로운 소비를 내보내고 묵은 소비를 거두어들인다. 새로운 모순을 내보내고 묵은 모순을 거두어들인다. 신체는 맥박의 리듬에 맞추어 도처에서 전멸하고 열을 발산하며 꿈틀거리고 있다. 시간은 자정에 가깝고 이제 활동의 고비는 지나가 버리긴 했지만 기초 대사는 한결같이 계속되고 있다. 도시가 자아내는 낮은 울림은 통주저음, 괄호 열고 계속되는 저음의 음악 연주 속에 즉흥적인 화음을 곁들인 반주 형식, 괄호 닫고 슬 방불케 한다. 그건 높낮이가 없이 단조로운 어떤 예감을 갖게 하는 으르렁거림이다. 꿈속에서 만나요. 어시스턴트는 선생님이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놓은 만두를 사전 양해 없이 먹어서는 안 된다. 어시스턴트는 선생님을 방문해온 여자 손님이 단지 미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무실에 들여보내지 않아서는 안 된다. 어시스턴트는 차를 끓일 때 선생님께는 재탕을 끌어들이면서 자신은 처음 끓인 차를 마셔서는 안 된다. 어시스턴트는 선생님과 이야기할 때 글쎄요 라는 말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어시스턴트는 선생님보다 많은 급료를 받는다거나 선생님보다 안락한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 어시스턴트는 명함에 함부로 사장이라는 글자를 인쇄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이유로 해서 나는 영원히 어시스턴트가 될 생각을 버렸다. 1Q84 여기는 구경거리의 세계.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다 꾸며낸 것. 하지만 내가 나를 믿어준다면 모두 다 진짜가 될 거야. 제1장 아오마메 Q 겉모습에 속지 않도록. 택시 라디오에서는 FM 방송에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곡은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 정체에 말려든 택시 안에서 듣기에 어울리는 음악이라 할 수는 없었다. 운전기사도 딱히 음악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았다.
중년의 운전기사는 마치 뱃머리에 서서 불길한 물때를 읽어내는 노련한 어부처럼 앞쪽에 끊임없이 늘어선 자동차 행렬을 입을 꾹 다물고 바라보고 있었다. 아오마메는 뒷좌석 깊숙이 몸을 묻고 가볍게 눈을 감은 채 음악을 들었다.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 첫 부분을 듣고 이건 야나체크의 심포니에타라고 알아맞힐 사람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아주 적다와 거의 없다의 중간쯤이 아닐까. 하지만 아오마메는 왠지 그걸 맞힐 수 있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잠 1. 잠을 못 잔 지 17일째다. 불면증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불면증에 대해서라면 조금은 알고 있다. 대학생 때 한 차례 불면증 비슷한 것을 경험했다. 굳이 비슷한 것이라고 말한 건 그 증상이 일반적인 불면증이라는 것과 합치하는지 어떤지 확신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면 그게 불면증인지 아닌지 정도는 금세 알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가지 않았다. 그래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뭔가 근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다. 병원 같은 데 가봐야 소용없을 거라고. 그래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말하면 당장 병원에 가라고 할 게 틀림없으니까. 한 달쯤 그 불면증 비슷한 것이 이어졌다. 그동안 나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들어가 자, 이제 그만 자자 생각한다. 그러면 그 즉시 마치 조건반사처럼 잠이 깨버린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수 없었다.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대학교 2학년 7월부터 다음해 1월에 걸쳐 다자키 스쿠루는 거의 죽음만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사이 20살 생일을 맞이했지만 그 기념일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런 나날 속에서 그는 스스로 생명을 끊는 것이 무엇보다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왜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지 못했는지 지금도 그는 이유를 잘 모른다. 그때라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문지방을 넘어서는 일 따위 날달걀 하나 들이키는 것보다 간단했는데. 스쿠루가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죽음에 대한 마음이 너무도 순수하고 강렬하여 거기에 걸맞은 구체적인 죽음의 수단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없어서였을지도 모른다. 구체성은 오히려 부차적인 문제였다. 만일 그때 손이 닿는 곳에 죽음으로 이어지는 문이 있었다면 그는 거침없이 열어젖혔을 것이다.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말하자면 일상의 연속으로서. 그러나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는 가까운 곳에서 그런 문을 발견하지 못했다. 여자 없는 남자들. 드라이브 마이카. 지금까지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적잖이 타보았지만 가우쿠가 보기에 여자들의 운전 습관은 대략 두 가지로 나뉘었다. 지나치다 싶을 만큼 난폭하거나 지나치다 싶을 만큼 신중하거나. 후자가 전자보다 우리는 그 점에 감사해야 할 것이다. 후자가 전자보다 훨씬 많았다. 일반론을 말하자면 여자 운전자는 남자보다 조심스럽고 신중하다. 물론 조심스럽고 신중한 운전에 불만을 제기할 이유는 없다. 그래도 그런 운전은 때로 주위 운전자들을 답답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한편 난폭한 쪽에 속하는 여자 운전자는 대부분 나는 운전을 잘한다고 믿고 있는 듯 보인다. 그녀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신중한 여자 운전자들을 우습게 보고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지만 그녀들이 대담하게 차선을 변경할 때 주위 몇몇 운전자들은 한숨을 내쉬며 혹은 그리 바람직하지 못한 말을 입에 담으며 브레이크 페달을 급하게 밟는다는 건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다.
물론 둘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너무 난폭하지도 너무 신중하지도 않게 극히 평범하게 운전하는 여자들이다. 그 중에는 운전에 상당히 능숙한 여자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가오쿠는 왠지 그녀들이 계속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뭐가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할 수는 없지만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 그런 원활하지 않은 공기가 전해져서 아무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유난히 목이 타기도 했고 침묵을 메우려고 괜스레 시시한 얘기를 꺼내기도 했다. 기사단장 죽이기. 프롤로그. 오늘 짧은 낮잠에서 깼을 때 얼굴 없는 남자가 앞에 있었다. 그는 내가 잠자던 소파 건너편 의자에 걸터앉아 얼굴 없는 얼굴 위 가상의 두 눈으로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키가 크고 옷차림은 전에 봤을 때와 똑같았다. 책 넓은 검은 모자를 눌렀어 얼굴 없는 얼굴을 반쯤 가렸고 지난번처럼 칙칙한 색깔의 긴 코트를 입었다. 조상아를 부탁하려고 왔네. 얼굴 없는 남자는 내가 완전히 잠이 깬 것을 확인하고 말했다. 낮은 목소리에 억양도 감정도 없었다. 그려주겠다고 약속했지. 기억하나? 기억합니다. 그때는 종이가 없어서 그릴 수가 없었지. 내가 말했다. 내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억양과 감정이 없었다. 대신 펭귄 부적을 드렸습니다. 그래, 여기 가져왔네. 남자가 말하고는 오른팔을 똑바로 내밀었다. 매우 긴 팔이었다. 손에는 플라스틱 펭귄 인형을 쥐고 있었다. 휴대전화에 부적처럼 달려있던 것이다. 그는 그것을 낮은 유리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딸깍 작은 소리가 났다. 1인칭 단수 돌 베개 19살 무렵의 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의 알지 못했고 당연히 타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도 기쁨이나 슬픔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다고 내 딴은 생각했었다. 다만 기쁨과 슬픔 사이에 있는 수많은 현상을 그것들의 위치 관계를 아직 잘 분간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종종 나를 몹시 불안하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굳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녀는 단칼을 신었고 가집을 한 권 출간했었다. 말이 가집이지 인쇄한 종이를 연줄 비슷한 굵은 실로 엮어 간소한 표지를 붙인 것이 전부인 아주 심플한 소책자로 자비 출판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도였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단카 가운데 몇 편은 신기할 만큼 내 마음 깊이 남았다. 그녀가 짓는 단카는 대부분 남녀의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흡사 사랑과 죽음이 서로 떨어지거나 갈라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이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당신과 나는 먼 사이였던가. 목성에서 갈아타면 됐던가. 돌베개에 귀 갖다 대니 들리는 것은 흘린 피의 소리 없음.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 그 땅에서는 성스러운 알프강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굴을 빠져나가 땅 아래 암흑의 바다로 흘러갔다. 세뮤얼 테일러 콜리지, 쿠블라 칸. 1부 1. 네가 나에게 그 도시를 알려주었다. 그 여름 해질녘 우리는 달콤한 풀냄새를 맡으며 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야트막한 물뚝을 몇 번 건너고 이따금 걸음을 멈추고서 웅덩이에서 헤엄치는 가느다란 은빛 물고기들을 구경했다. 둘 다 조금 전부터 맨발이었다. 맑은 물이 복사뼈를 차갑게 씻어내고 강 바닥에
잠모래가 발을 감쌌다. 꿈속의 부드러운 구름처럼. 나는 17살, 너는 나보다 1살 아래였다. 너는 노란색 비닐 숄더백에 굽 낮은 빨간색 샌들을 대충 쑤셔넣고 모래톱에서 모래톱으로 나보다 조금 앞서 걸어갔다. 젖은 종아리에 젖은 풀잎이 달라붙어 근사한 초록색 구두점을 만들었다. 나는 낡은 흰색 스니커즈를 양손에 들고 있었다.